오늘은 2022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집에서 음성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페이지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있는 대선충당금과 대선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선충당금, 대선금은 결국은 대선 상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선충당금은 잠재적으로 요 정도쯤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거고, 대선금은 확정적으로 요 돈은 못 받아 하는 겁니다. 뭐 약간 격가지로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당금은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지만, 확정된 게 아니지만, 요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나갈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 충당금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렇게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것을 잡을 수 있는데, 세법은 그걸 다 인정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거의 1%, 물론 세법에는 1%와 대손 실적률 좀 큰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대손 실적률을 계산해 가지고 잡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채권 잔액의 1% 정도를 잡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이게 충당금 얘기를 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도 당장 지금 퇴직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다 지금 나가면 이렇게 줄 것 같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기업회계에서는 하자보수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건설회사가 건설하고 나중에 이 건물이 사후 관리하면서 이런 하자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아 해서 잡을 수 있고, 마일리지 이미 쌓인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일리지 쓰면 내가 결국은 이만큼 손해가 날 것 같아 해서 잡는 것이 이제 그 충당금 성격으로 잡는 것인데, 물론 이제 대손 충당금 정도만 1% 인정되고, 퇴직급여 충당금도 지금 세법에서는 꽤 몇 년 전부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 충당금이나 마일리지 충당금은 당연히 인정 안 되고요. 세법에서는 거의 지금 대손 충당금 정도만 잠재적으로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닌 그냥 인식상의 손실을 잡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이제 하단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손 충당금 개념은 이게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좀 읽어보시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 게, 총액법으로 생각하시면 내용은 간단해요. 즉 기말 잔액에 남아있는 채권 잔액의 1%만큼을 잡는 게 대손상각비고, 전년도에 잡았던 대손상각비는 올해 다 환입시키고 다시 새로 잡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 채권 잔액이 1억이었으면 대손상각비를 100만 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 잡고, 2022년도 말에 채권 잔액이 1억 2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얼마큼 잡을 수 있냐면 120만 원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 회계 처리는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는 20만 원만 대손상각비로 잡는 걸로 하는데, 세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에 잡은 대손상각비 100만 원을 1월 1일자로 전액 대손상각 마이너스나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이익으로 잡고, 다시 12월 31일자로 아까 1억 2천에 1%인 120만 원을 한꺼번에 잡는, 즉 네트로는 20만 원 대손상각비지만 나눠 보면 대손충당금 환입, 즉 마이너스 대손상각이 100만 원이고 플러스 대손상각이 120만 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정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번가로 2번에 쭉쭉쭉 써놓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무 서식을 보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대상 채권에서 뭐 특별하게 주로 뭐 우리가 매출 채권만 잡으니까요.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진행률 같은 거 잡는 경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 가지입금은 당연히 안 되고 그냥 일반 대여금은 됩니다. 그리고 설정 제외 채권은 채무 보증 구상 채권 우리가 보증 서서 못 받, 우리가 이제 보증 책임을 떠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단 건설에다 채무 보증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특별하게 발생한 일이 없는데 발생할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지입금은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대손금. 아까 대손 충당금은 잠재적으로 이 정도쯤 못 받을 것 같아 하는 인식을 표시하는 거고 대손금은 실제로 못 받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정되는 채권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10페이지에 설명드렸던 대손 충당금 설정 가능 채권에다가 자산 매각 미수금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을 팔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거 그리고 대여금 이건 가지입금은 아니겠죠. 대여금 미수이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채권으로 잡고 요것도 나중에 결국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대손금 가능해요. 실제로 우리 거래처들도 가끔 보면 제가 수년간 보면 가끔 그 직원 횡령 사건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여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로 사건화 시켜서 그 증거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어느 정도 금액을 횡령했다라는 게 사건 조서나 이런 거에 나와주고 그거를 일단은 그 우리가 채권으로 잡은 다음에 최대한의 채권 회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게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은 아까 대손 충당금 설정 불가 채권으로 돼 있는 거에다가 대표자 인정상의 대납액 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밑에 박스에는 조금 말을 좀 잘못 쓴 것도 있어서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 매출 누락 같은 경우 하면 그게 이제 입금 산입하고 상해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해 처분을 하게 되면은 대표자 소득세가 나오는데 그거를 일단 법인이 내줘요. 법인이 내주면 원래대로는 그게 이제 그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미수금이 되죠. 그걸 꼭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대표이사에게 그 돈만큼을 중거로 돼서 상해처분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그냥 대신 내주는 거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리해서 인정상해를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안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별도로 상해처분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비용 인정은 안 하는 건 똑같은데 그 귀속이 대표자한테 가는 거니까 결국은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준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박스하는 내용은 제가 좀 조금 잘못 쓴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설명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채권의 포기는 정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본다. 그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의 임의 포기는 접대비로 본다. 그때 볼 때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접대비니까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무 관련성이 있죠. 그리고 그냥 우리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든가 뭐 미수금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못 받았다 하면은 그건 이제 일부러라고 하지는 그렇지만 그걸 포기하는 거에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한테 기부금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기부금은 사실상 비용 인정이 아예 안 되는 기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세법에서 기부금으로 보면 마치 다시 한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기부금은 상대방이 뭐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비용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금 산입 요건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써놨는데요. 1페이지 하단에 신고 추정이 가능한 경우하고 12페이지의 초반부에 보면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결산에 반영하면 다 돼요. 근데 지금 처음에 신고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결산에 반영 안 해도 즉 재무제표의 분계로 처리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 추정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써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결산에 반영하는 건 당연히 되고 결산에 반영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경우에는 따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신고 조정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인데요. 소멸시효 완성. 시효가 끝나서 법적으로 더 이상 받을래야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듯이 상사채권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의해서 상사채권은 3년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민사채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판결채권 여기서 이제 기산일이 중요한데 판결채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판결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시효를 적용해서 대손 처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요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판결 채권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기산하면서 그게 10년이다. 그리고 기산일은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일.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 발생하고 돈을 계속 안 줬는데 시효 기간이 3년이잖아요. 상사채권은. 그런데 그 시효 기간 중에 쭉쭉쭉 나와 있어요. 재판해지기, 최고장, 뭐 지급명령, 압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이한 경우니까 그냥 알 수 있고 통장 입금 등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억을 못 받고 있는데 통장에 100만 원만 들어와도 그러니까 1억을 못 받아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2년 11개월 만에 그쪽에서 100만 원을 보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항상 그 생계에서 발행한 것별로 언제 돈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부터 기존에 있던 게 시효는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이제 2년 11개월째 100만 원이 들어오면 2년 11개월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3년을 기다려야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는 이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채권 회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대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효는 됐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금액이 작아서 귀찮아서 잘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금액이 커더라도 막상 좀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는 것이 채권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뭐 이런 경우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과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진실되게 채권에서 노력을 했는지를 또 따져서 임의로 포기한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의로 포기하면 접대비로 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 논란이 있고 그러면 어떤 정도의 회수 노력을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정확한 건 없어요. 보통 뭐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재산 조회하고 뭐 재산 있으면 압류 넣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요거는 그러니까 법문에는 있고 국세청 얘기는 나와 있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국세청하고 항상 좀 계속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 말고 두 번째 반괄호 2번 보시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및 법원의 면책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가로 열고 일부 출자 전환부는 투자 주식 계정으로 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그 회사가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회상 절차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러면 쭉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내려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받을 게 1억이다. 그런데 어차피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 한 60%는 포기하고 40% 정도는 회사에 지분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것이 부채일 거 아니에요? 그 부채를 출자로 바꾸는 거죠. 막상 돈 들어오는 건 거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60% 포기하는 것은 대손 처리가 되고 그것도 이제 아까 신고 조정이 되는 거죠. 뭐 4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는 대손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별도로 좀 써놨는데 40%가 그러니까 4천만 원을 투자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잡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회사는 거의 빈 껍데기여서 평가를 해보면 제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4천만 원하고 제로하고 차이에 대해서 상각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현재 지금 안 하고 있는 추세고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 공제 가능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게 또 좀 법상으로 좀 서로 다른데 뭐 각각의 이론적인 베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다 그걸 설명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저 회생 결정으로 그 장부로 투자 주식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시가가 거의 제로일 텐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불인정, 부가세법은 대손세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면 이제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결국은 장부에 재무제표에 분기로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보시면 파산, 사망, 그다음에 사업의 폐지. 근데 요거는 사업전록 폐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 보고서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부도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부도가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요거는 뭐 보면은 이제 그 6개월 기간이 만료된 날에 다음 날부터 대손 처리가 가능하니까 6월 30일 날 부도 발생한 거, 부도방 찍힌 것은 6개월이 된 그 다음 날이니까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 보시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 부도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경과부터 후부터 어음의 본 채권인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까지의 기간 중에 회사가 회수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가 가능함. 이 얘기는 뭐냐면 결산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에요, 판단. 자, 3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되니까 그건 판단이고 뭐고 법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판단할 때 최소 근거를 준 것이 국세청에서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있겠죠. 1년, 2년이 있을 때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봐서 수시효는 아직 안 됐지만 도저히 못 받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들만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참 애매해요. 그러면 너의 판단이 맞느냐에 대해서 또 과세관청이 괜히 트집 잡을 수 있어서 저는 뭐 이런 게 있지만 부도 발생일 6개월 하고 소멸시효 하고 딱 그 두 가지만 잡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세청하고의 그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뭐 그 중간에 그 임의적으로 우리가 잡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이제 반과로 3번에 보면 요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신규 조항인데요.
요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 회수 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 기일 가로 열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아님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적용 안 하는 것이 좋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자, 회수 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되면은 다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970년도에 못 받은 것도 2년은 지났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소멸시효 지난 것은 법적으로 아예 실체가 없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3년까지만 되는 걸로 이미 그건 정리가 됐고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2년에 할 거냐 3년에 할 거냐 차이밖에 안 남아요. 결국 큰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회수 기일이라는 얘기예요. 이 회수 기일은 생리에서 발급일이 아니고 별도로 계약서나 약정서에 회수 기일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언제 우리 이제 보통 보면 뭐 장기할부 조건 보면 회수 기일 도래 기준 해가지고 언제 돈 받기로 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계약서나 약정서에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매출채권이 그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 아니면 그냥 저는 그 대손금의 그 대손 상각은 부도난 어음 6개월 하고 소멸시효 요거 말고는 안 하는 게 좋고, 굳이 뭐 확실하다 하더라도 1년 빨리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하단부 보면 결산 조정을 요하는 대손 사항은 그러니까 결산에 반영해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디 뭐 심판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무슨 뭐 파산, 사망, 사업의 폐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밑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때 부가세법상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이 전제가 요 조항은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재무제표에 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뭐 사후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근데 뭐 크게 뭐 그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각채권 주식이익은 못 받을 걸로 깠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온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대손 상각 했다라고 한 것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상각채권 추심이라고 다시 이익 잡죠. 비용 100원 잡았던 게 다시 이익 100원 잡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무조정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상각 100원 잡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대손 부인했던 것이 채권 회수된 거는 당연히 이익도 부인하는데 요거는 그때 한도 초과에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생할 때 개별적으로 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